학초중고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과학 온라인 3차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48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그리고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 의식적인 반응이든 무조건 반사든 모두 자극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이 자극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보이는 반응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을까요? 네, 맞아요. 자, 자극이 주어지고 나면 이 자극은 감각기가 수용을 합니다. 그럼 이 감각기에서 이제 우리 몸 안쪽으로 정보를 보내야 되겠죠? 먼저 감각신경.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심성 신경이겠죠. 구심성 신경. 그리고 자, 연합신경이라고 했어요. 쌤이 연합뉴런 얘기했었는데 이 연합뉴런을 구성하는 아이들이 이제 중추신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합뉴런들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거든요. 중추신경. 그리고 중추신경에서 내린 명령을 운동신경. 당연히 얘는 어디에 속한 아이일까요? 맞아요. 원심성 신경에 속한 아이일 겁니다. 신경. 그리고 이 정보가 이제 반응을 하는 반응기로 가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쌤 의식적인 반응도 이 경로로 일어나요? 네, 맞아요. 이 경로고요. 무조건 반사도 이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는 경로 자체는 큰 틀에서의 경로는 똑같습니다. 다만 어디가 쌤 달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중추신경을 거쳐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얘들아, 의식적인 반응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어디를 거칠까요? 네, 맞아요, 얘들아. 뇌 중에서도 대뇌입니다. 대뇌 판단과 명령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 우리는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즉 여기서 원하는 중추신경이 자, 이 과정에서의 중추신경이 무엇이다?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무조건 반사는 얘들아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뇌는 관여하지 않아요. 대뇌는 관여하지 않고 어떤 중추신경들이 관여하느냐? 척수. 눈치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 연수. 그 다음 뭘까요? 네, 중간뇌입니다. 네. 중간뇌가 중추로 작용하는 겁니다. 아, 무조건 반사는 척수, 연수, 중간뇌가 중추신경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포인트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고요.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의식도 하지 못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는 것은 왜 꼭 그래야만 할까? 왜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빨리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와 위험하다라고 알아차리고 피하면 위험을 이미 몸으로 들이받아요. 하지만 위험한 거 우리 몸에서 빠르게 알아차리고 내가 인지하기 전에 몸을 피하게 되면은 그렇죠. 생명이라든지 어떤 생존의 위험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빠르게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본다면 자, 척수 반사. 자, 그래서 우리가 반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반사의 앞에 이름은 중추를 따서 붙입니다. 그래서 척수 반사는 당연히 중추가 척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무릎 반사가 있고, 그다음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회피 반사, 피하려고 했던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얘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위험해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변 배뇨 반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연수 반사에서는 당연히 중추는 연수입니다. 재채기, 하품, 침, 분비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들어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뭐가 있어요? 맞아요. 심장박동 이런 것도 우리가 일어차리인데 알아차리지 못하죠. 심장박동 갑자기 내가 심장을 막 빠르게 뛰어야 돼. 아니면은 괜찮아 이제 천천히 뛰어야 해. 이렇게 해서 빠르게 뛰고 느리게 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알아서 반사적으로 필요할 때는 빠르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천천히 이렇게 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뇌 반사는 네, 중추는 중간뇌겠죠. 그래서 동공반사라든지 이런 것들 안구 운동에 관여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저번에 뇌줄기 세 가지 무엇이 들어간다? 중간뇌, 연수, 뇌교 세 개를 우리는 붙여서 중간뇌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중간뇌라 뇌줄기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얘네들은 생명 현상 유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의식이 없는 환자가 왔을 때 먼저 동공에 플래시를 비춰서 동공이 조절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뇌줄기가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는요, 자극을 받아 반사가 일어나기까지의 경로가 의식적인 반응보다 어떨까 얘들아? 네, 짧아요. 뇌까지 안 거치기는 뇌로도 되뇌까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럼 몸을 어떻게 하는데 아까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죠. 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읽어보시면, 자,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은, 자, 누가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뇌가 관여하지는 않지만 이때 자극은 대뇌로 전달되어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거 계속 예를 드는 거, 우리가 뾰족한 거 찔렸을 때 먼저 피하고 조금 있으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갑다라는 걸 느끼고 손을 떼면 이미 손이 더 다치기 때문에 먼저 이 강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회피 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척수가 중추가 돼서 빠르게 회피를 하고, 하지만 그 감각은 어디도 연결이 되냐면 대뇌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픔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가 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보다 어떻다? 그렇다, 짧다. 짧기 때문에 먼저 무조건 반사가 일어난 후에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심장박동 빠르게 뛰는 것도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심장박동이 빠르게 뛰는 것은 우리가 뇌로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느끼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장박동이 빠르고 느리게 뛰는 것은 어떤 연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그 심장이 뛸 때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극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여튼 그것도 좀 뒤에 느끼는 거죠. 빨리 뛰는 동시에 느끼는 게 아니라 빠르게 뛰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런 어떤 심장에서 바로 온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49쪽 가서 한번 경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경로를 비교해 보면, 자, 의식적인 반응, 일단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은 감각기로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네, 감각기에서 그 다음에 A로 가야 되겠죠. 감각신경을 타고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식적이니까 얘들 어디까지 가야 돼? 네, 여기서 바로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되네. 그래서 A에서 지나서 어디로? B로 갑니다. 먼저 B로 가서 되뇌로 들어가서 다시 D를 따고 그 다음에 E, 그리고 반응기, 이렇게 경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무조건 반사는 똑같이 감각기로 들어가서 A로 간 다음에 되뇌를 거치지 않고 요렇게 돌아오는 거죠. 아무래도 경로가 좀 빠르죠. A에서 F, E로, 그리고 반응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일단 끝내고요. 잠깐 멈추고 개념 확인하기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네, 빠르게 풀어보셨나요? 자, 지금 개념 확인하기 답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빠르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49쪽 아래 말초신경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말초신경계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때 말초신경계 역할은 뭐냐면 중추신경계와 우리 몸의 말단부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뇌와 척수로 정보를 전달하는 아이, 말초신경계고요. 또 이 중추의 명령을 다시 말단부로 전달하는 아이가 말초신경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어 몸의 말단부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때 말초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는요,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이 있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뇌신경입니다. 간단하죠?
몇 쌍이냐면 12쌍이 있습니다. 12쌍인 거는 얘들아 양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12쌍이에요. 12쌍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당연히 또 다른 중추신경이 척수와 직접 연결된 신경. 무슨 신경? 그렇죠. 척수신경. 이 몇 쌍? 31쌍입니다. 좌우로 나가기 때문에 31쌍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기능에 따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는 해부학적 얘들아 뭐냐면 해부를 했더니 말초신경계가 뇌와 연결되어 있어서 12쌍의 뇌신경 그리고 척수와도 31쌍이 연결되어 있어서 31쌍의 척수신경 이렇게 구분한다면 자, 얘네를 기능으로 구분을 하면은 쌤 뭐라고 했어? 중추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과 중추의 명령을 말단부로 전달하는 역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치 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 구심성 신경 그 명령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렇죠. 원심성 신경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밑에 그림을 보면 요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사실은 얘들아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은 무엇은 신경을 구분한 거냐면 얘예요. 원심성 신경을 구분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이 돼요. 선생님 그럼 구심성 신경은 안 나눠요? 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얘들아 구심성은 자세하게 구분을 안 하고요. 원심성 신경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을 구분하고 다시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교감신경이라는 아이와 부교감신경이라는 아이로 구분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즉 말초신경계의 기능적 분류인 원심성 신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그림으로 보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의 큰 특징이 뭐예요? 뭐가 있고 없고예요. 맞아요. 뭔가 시냅스 같은 구조, 이러한 구조 있지 얘들아 지금 이걸 우리가 신경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시냅스 같은 구조를 일단 오해할까봐 다시 정리할게 얘들아. 자, 쌤 시냅스와 신경절이 같은 거라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쌤이 말을 정정할게요. 다시. 자, 일단은 시냅스 같은 구조가 얘는 없어요. 있어요. 왜 이러죠 오늘? 자, 자율신경계는 애들 시냅스 같은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체성신경계에는 시냅스 같은 구조가 없습니다. 이게 좀 큰 특징이에요. 큰 특징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신경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쌤 신경절은 뭐예요? 라고 하면 이 시냅스가 좀 뭉텅이로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유사한 뉴런들의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서 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 우리가 신경절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구조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뒤에 50종 내용을 채워보면서 쌤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선생님이 캡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따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쭉.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쪽입니다. 자, 먼저 체성신경계부터 볼게요. 자, 체성신경계는요, 얘들아, 주로 대뇌 지배를 받습니다. 대뇌 지배를 받아서 골격근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을 여기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체성신경계의 반응기가 어디예요? 쌤, 체성신경계에 보니까 쭉 보니까 연결된 반응기가 골격근이에요. 그럼 얘들아, 골격근은 쌤이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 우리 얘는 무슨 운동해야 돼? 그렇지, 의식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얘들아 수위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의식적 운동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 이 체성신경계는 당연히 대뇌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대뇌 명령을 받아 쭉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신경이 골격근과 사이를 두고 여기에 무엇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냅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려면 그렇지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서 방출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물질이 방출되어서 골격근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이 누구냐? 아세틸콜린이라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적은 것처럼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여 명령을 전달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따라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서 얘네는 자 시냅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신경이 일반적으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의 신경이 명령을 전달하여서 신경절이 없다라는 거. 쌤이 아까 했죠. 그러니까 시냅스와 신경절은 다르다고 했지만 이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뭉텅이가 있으면 그걸 신경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냅스 자체가 없으니까 신경절이라는 게 없겠죠.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이제는 중요한 거 얘들아. 자율신경이 좀 중요하거든요. 자율신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율신경이 중요해요. 자, 자율신경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율신경은요. 무엇의 지배를 받지 않냐면 네,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에서 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중추신경의 지배는 받아요. 하지만 대뇌의 지배를 받지는 않고요. 그럼 누가 중추냐? 중간내, 연수, 척수 뭐랑 비슷해요? 그렇죠. 아까 무의식적 반응과 비슷하죠. 무의식적 반사. 그래서 이 무조건 반사, 중간내, 연수, 척수, 무조건 반사의 중추로서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합니다.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고 얘네가 중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얘들아 구조적 특징이거든요. 선생님이 요거 체성 부분은 살짝 잘라도 되겠죠, 얘들아. 체성을 살짝 잘라 볼게요. 이렇게 너무 길어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체성을 살짝 잘라 보겠습니다. 자르고 싶었는데 자르기가 안 되나요? 네, 얘가 자르기가 안 되네요. 내려가서 그냥 같이 볼게요. 자, 먼저 구조적 특징입니다. 크기를 살짝 조정해보자. 네, 보이죠? 자, 얘들아 보면 자, 구조적 특징인데 먼저 뉴런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자율신경의 독특한 특징은 체성에선 없던 신경절이라고 하는 구간이 존재해요. 이 신경절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 뒤, 신경절 기준으로 앞, 뒤를 나누고 이 신경절 앞쪽을 신경절 이전 뉴런 그리고 신경절 뒤쪽 부분을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뉴런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길어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맞아요. 교감신경은 앞이 짧고요. 뒤가 길어요. 그리고 부교감은 얘들아 어떻게 앞이 길고 뒤가 짧죠.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 헷갈려 어떻게 하면은 글자 수로 하면 돼요. 교감이 2글자니까 상대적으로 짧고요. 앞이 부교감은 3글자니까 상대적으로 앞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감은 절 전이 짧고 절 후가 길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은 절 전이 길고 절 후가 짧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신경전달 물질의 비교를 해볼 건데 이제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거예요. 여기 조금 헷갈리게 할 건데 자 보시면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보면은 공통점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공통된 거 얘들아 좀 기억을 하시고 다른 걸 좀 외우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거를 먼저 기억하고 얘만 다르네 라고 기억을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얘들아 신경절이라는 부분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신경전달 물질이 한 번 더 분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체성과 다른 점은 체성은 신경절이라는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자율은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2번 기억해줘야 돼요. 2번 기억해줘야 되는데 편해요. 딱 하나만 다릅니다. 어디만 다르냐? 네, 체성하고도 다 똑같아요. 딱 하나만 달라요. 여기만 달라요. 누구예요?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에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만 나온 아이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싹 다 뭐냐면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교감신경의 절전 뉴런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절전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절후 뉴런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하지만 딱 한 군데만 닿는 이곳, 교감신경의 절후 뉴런,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누가 나오냐? 노르에피네프린이란 아이가 나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이 아이 때문에 얘들아 교감과 부교감의 작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감과 부교감 작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절후 뉴런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냐 아세틸콜린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 연결된 중추신경계는 누가 있느냐? 자, 조금 이따 볼 건데 얘들아 교감은 쉬워요. 딱 하나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척수입니다. 물론 다른 아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메인으로 연결된 아이가 척수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은요. 중간내, 연수, 척수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신경절 이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곳이 교감신경은 척수에만 존재하고요. 부교감은 중간내에도 신경세포체가 있고 연수에도 신경세포체가 있고 척수에도 신경세포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능적 특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체 얘네들은 어떤 셈 기능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라고 하면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자, 먼저 교감신경과 부교감 얘들아 뭔가 교감이 뭔가를 해놓으면 부교감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를 반대로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거냐면 기량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쌤 기량작용이 뭐예요? 쌤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하나가 올려놓으면 나머지 하나는 내려놓는 거. 반대로 하나가 내려놓으면 나머지 하나 올려놓는 거.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하여서 효과를 서로 상쇄시키는 작용을 하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그럼 얘네는 어디에 중요하냐?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 갑자기 높아져서 그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머지 하나가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우리 몸 상태에 있어 하나가 낮아진 거예요. 그럼 얘를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높이는 겁니다. 그러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교감신경은 쌤 어떤 역할을 해요? 라고 하면은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서 강한 육체적 활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싸움 도망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 도망 반응이 필요할 때는 누가 흥분한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맹수를 만나 애들 어떻게 돼? 쳐다보고 있으면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도망가야 되겠죠. 격렬한 운동, 뭐 권투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어떤 파이팅을 해야 되는 파이터식인 그런 운동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좀 강한 운동을 한다 했을 때 또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신경은 긴장상 반대로 하는 거잖아. 얘들 무슨 신경일까? 그렇죠. 부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은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평상시의 상태로 회복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가는 거에서 밥 먹고 졸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교시는 되게 졸리다 애들 점심 먹고 나면,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생명과학 교사로서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시간에는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사실 무언가 받아들일 준비가 좀 안 되고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도 졸리다고 잘 수는 없으니까. 여튼 근데 이때는 부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있다. 좀 나른한 상태다. 우리 뭐 좀 나른한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부교감이 흥분하고 있는 거고, 뭔가 내게 되게 급한 상황일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부경감과 교감신경 쌤 그림으로 구분해놨는데요. 자, 보면은 쌤이 아까 얘기했죠. 신경세포체의 위치를 좀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연결된 중추신경을.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교감신경 보면 얘들아, 자, 여기가 신경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절이 있어서 여기 이 뒤쪽 부분이 다 무슨 뉴런일까? 그렇죠. 절후 뉴런이에요. 절후 뉴런이고 여기 앞쪽이 다 절전 뉴런인데 절전 뉴런의 이 동그라미가 다 신경세포체인데 어디에 있어요? 얘들아, 다 척수에 있죠. 다 척수에 있는데 부교감 어때요? 어떤 애는 중간내, 여기 중간내입니다. 여기 안 적어놨는데 여기 중간내. 예, 중간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절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근데 반응이 뭐예요? 동공출소. 아, 얘들아 이제 이해되겠어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했던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뭐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무조건 반사했을 때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쌤, 중간에 우리 그 앞에서 뇌 공부할 때 중간에 동공반사 안구 운동 조절해요 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반사 중에 동공반사가 중간뇌가 중추였잖아요. 여기 자율신경 그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율신경에 연결돼 있어서 가능한 거에 돼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나시나요? 연수. 쌤 좀 전에 얘기했잖아. 심장박동 조절. 심장박동 억제. 자, 우리 시간에 연수 무엇을 조절한다? 소화운동도 조절한다 했어요? 소화작용. 관여하죠. 항상성 조절이 중요합니다. 글리코젠 합성. 요거 나중에 배울 건데 얘들아. 요런 합성 촉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방광 수축도 얘들아 이제 연결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척수에 연결되죠. 그래서 기억나 얘들아, 척수 무슨 반사? 배변 배뇨 반사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쌤, 얘네는요? 그럼 얘네도 척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도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얘의 정보를 다 받긴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율신경은 중추신경에서 얘들아 뻗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척수와 뇌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무시하고, 이 중추에서 뻗어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 교감들은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거예요. 척수 가운데서 뻗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된 중추신경을 척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주된 명령은 동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간에서 내리겠죠. 방광 확장 당연히 척수에서 내릴 거예요, 얘는. 그죠? 그리고 심장박동, 소화, 얘네는 당연히 연수에서 내릴 겁니다. 하지만 뻗어나오는 거는 여기서 뻗어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내 부교감 어떻게 되냐? 척수로 뻗어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언제일 때만, 척수가 조절할 때만, 중추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가 진짜 중추인 아이들, 동공이라든지 또는 심장박동, 소화운동 이런 것들은 원래 중추인 아이였던 연수에서 뻗어나오고 중간에서 뻗어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자. 교감생활까, 교감 어떤 데라고 했어요? 교감신경. 싸움 도망 반응이죠. 얘 도망가야 돼. 눈 크게 떠야 돼. 동공 확장됩니다. 심장박동 빨리 뛰어. 산소와 에너지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심장박동 빨리 뛰어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이때 얘들아 소화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밥 먹고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체하는 느낌 들잖아요. 왜? 밥 먹고 운동을 하면, 밥을 먹고 나면 얘가 흥분해야 돼. 부교감 흥분해야 되는데 뛰니까 얘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 소화를 억제시키니까 체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글리코젠, 얘는 뭐냐면 글리코젠은 우리 몸의 포도당 양을 증가시키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심장박동 빨리 뛰게 해서 각 몸의 근육들에 빨리 포도당을 보내가지고 에너지를 빡 만들어야지만 근육이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리코젠이라는 아이, 포도당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포도당이 막 저장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이 글리코젠을 막 분해시켜서 포도당이 많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광을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방광을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오줌 같은 걸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부가적인 것들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하겠죠. 선생님, 근데 왜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거는 좀 다른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해서 화장실 가고 싶은 거지, 실질적으로 교감신경 흥분했을 때는 방광이 확장이 됩니다. 자,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 가야 되겠죠. 동공 축소. 자, 우리 애들 졸릴 때 생각해봐요. 눈 크게 뜨고 조나요? 아니죠. 눈이 점점 감기고 있고요. 심장박동 억제, 아예 안 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아까 쌤이 소화시킬 때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글리코젠 합성 촉진. 자, 애들 밥 먹었잖아요. 에너지 많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밥 먹고 있어. 밥을 먹었어. 소화를 시키자가 우리 몸에 일단 포도당이 많겠죠. 그럼 너무 많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포도당량을 줄입니다. 뭘로 바꿔서? 글리코젠을 바꿔서 포도당량을 줄이고요. 또는 반대로 쌤, 밥 안 먹었는데도 왜 그럼 이거 글리코젠 합성 촉진해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쉬고 있잖아요. 굳이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포도당을 굳이 많이 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조금 낮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광을 수축합니다. 네, 그럼 이때 이제 방광을 좀 작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역할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 얘들아 이제 개념 확인하기인데, 요거는 얘들아 좀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 확인하기는 선생님이 다음 주 학교 오면 안내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앞에 거 내용 복습하고 다시 개념을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신경계 이상 질환은 선생님이 그냥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추신경계 이상인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뭐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치매라고 알고 있는 병이죠. 알츠하이머입니다.
자, 기억력이 자꾸 까먹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대뇌 문제이겠죠. 그래서 중추신경계 이상입니다. 대뇌 기능 저하. 그러니까 대뇌에 있는 신경세포 파괴 또는 대뇌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로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기능이 약화되는 질환을 의미하고요. 파킨슨병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요. 얘는 신경전달 물질 중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가 이상이 되면은요, 몸이 경직되고 자세가 불안정해져서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초신경계 이상이에요. 어떤 병이 있냐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근육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측삭이라는 부분이 단단해진다라는 병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골격근이 조절되는 체성신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격근 조절이 된 체성신경이 파괴. 그럼 얘들아 골격근 조절이 잘 안 되게 했죠. 골격근을 잘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근육이 경직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들아 우리 근육은요 쉽게 안 쓰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다쳤어요. 내가 팔을 오랫동안 못 움직이거나 또 내가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 얘들아 진짜 오랫동안 누워 있던 사람이 이런 바로 걸을 수 있냐? 못 걸어요. 근육이 약해져 있어서 조금씩 움직여줘야 돼. 그게 바로 재활치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도 꾸준히 써줘야지만 유지되고 또는 성장하는 거지 근육도 안 쓰면 퇴화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상식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52, 53, 54 문제도 풀어보셔야 해요. 시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수행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콩즙 분해 실험인데 여러분들 우리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에 보시면은 배설 파트에 콩즙 분해 실험이 있습니다. 콩즙 분해 실험은 뭐냐면 콩즙으로 요소를 분해하는 실험인데요. 그 실험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공부해보시고 오시면 충분히 실험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